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진행하는 이유가 상장은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시기에 상장을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이 조금만 틀을 깨서 보면 나에게 적용되는 상황이 내 위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자드님과 함께하는 엉망초대석 2편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저번 화에서 리자드님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랑 또 이전에 했었던 팀아일랜드와 재즈라는 어떤 테크 기반의 SNS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지금 하고 계신 본업에서의 인사이트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창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 학교 동문 선배님들하고 같이 창업한 회사이고요. 어떻게 보면 초기 멤버처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처음부터 투자 쪽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은 이제 투자나 상장, 그 다음에 경영 전략 쪽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또 여기서 겪은 경험들도 아주 다이나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리자드님하고 얘기할 때마다 새롭게 배워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저의 모든 희노애락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한국 투자 산업의 특성에 네.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크게 프리 A라운드 투자를 했었고, 시리즈 A라운드, 시리즈 B라운드, 그 다음에 프리 IPO 라운드, 이렇게 총 4번의 투자를 받았었는데요. 첫 번째 투자와 두 번째 투자 라운드를 한국에서 클로즈한 후에 이제 해외 쪽 투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한 6개월 정도 출장을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 투자 산업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유럽에 한 2달 정도 머물면서 유럽에 있는 투자사분들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해외 투자 산업의 차이를 조금씩 알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 세 번째 투자와 네 번째 투자를 받으면서 한국과 해외 투자 산업과 시장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생각의 발전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스타트업의 투자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라운드라고 하는 그 네. 일반적인 궤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스타트업이 투자를 다 받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보통 스타트업이란 용어보다 기업이 모두 투자를 받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어떤 기업은 시작을 할 때부터 흑자,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나는 구조를 만든 채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만 더 리소스를 쏟으면 성공할 것 같은데 하는 영역에 보통 이제 투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매출은 향후에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리소스를 많이 투입을 해서 이 기회를 빨리 선점해야겠어 하는 영역을 흔히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그런 스타트업들이 나중에 몇 년 뒤에 큰 매출을 내기 위해서 지금에 쏟아내는 이 리소스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 것이죠. 저희가 모두 아는 토스나 네. 쿠팡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라운드 적시에 투자 외부 자금을 조달해서 그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걸 이제 사업상의 어떤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더욱 성장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라운드는 보통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있나요? 정규 라운드를 시리즈자를 붙여서 이제 시리즈 A, B, C, D 이렇게 부르고요. 정규 라운드, 이 시리즈 전에 프리 라운드라고 해서 프리 A 라운드 한번 존재하고, 완전히 투자 라운드는 아니지만 회사를 설립할 때 모금하는 돈을 시드 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았을 때는 이 라운드를 3개의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얼리 스테이지, 그래서 가장 초기 단계의 스테이지, 그 다음에 그로스 스테이지, 성장하는 스테이지, 마지막으로 레이트 스테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뒤늦은 스테이지라고 구분해서 흔히 시드 라운드부터 시리즈 A 라운드 정도까지를 얼리 스테이지라고 부르고요. 시리즈 B부터 C 라운드까지를 보통 그로스 스테이지라고 부르고 시리즈 E 이상부터는 레이트 스테이지라고 부르죠. 그 단계마다 보통 투자 금액 규모의 범위가 있을까요? 물론 업체마다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기업마다 굉장히 상이한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투자가 된다라는 금액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 라운드나 이제 뭐 엑셀러레이팅, 이 엑셀러레이터에서 투자하는 뭐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다음에 많으면 이제 1억, 2억 정도의 수준이고, 프리 A 라운드부터 시리즈 A 이제 수십억 규모, 시리즈 B까지 가면 이제 수백억, 보통 이제 한 500억 정도 이하인 것 같고요. 시리즈 C로 가면 500억에서 1000억 사이, 시리즈 D부터는 1000억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했던 게 이게 투자금 기준인 거잖아요. 네. 그럼 보통 밸류는 그거의 몇 배 정도 수준에서 책정이 돼요? 보통 1회 투자를 할 때 지분의 몇 %씩을 떼주는 건지 그것도 일반적인 놈이 있나요? 네, 그것도 정말 당연히 기업마다 다른데요. 보통 적게 지분을 내주면 10% 정도로 보는 것 같고, 보편적으로 보면 20%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자녀 지분의 20%예요? 아니면 총 지분의 20%예요? 총 지분입니다. 아, 그러면 한 4번, 5번 투자 받으면 거의 다 소진이 되네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20%를 주는 것은 기존의 주식, 구주를 매각하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유상증자라고 해서 신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서 20%를 주기 때문에 20%가 끊임없이 계속 발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가 끊임없이 발행되는 과정 중에서 회사의 대표, 대주주의 지분은 계속 희석되면서 대주주의 지분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리자드님 같은 경우는 그로스 스테이지까지 경험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도 투자를 경험을 하고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투자 유치를 또 시도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달랐어요? 요것은 정말 작게 말할 수도 있고 크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보통 투자를 할 때에는 투자사들이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 펀드가 생성되는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다른 것에서부터 모든 차이점들과 변화들이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쯤에 이제 정부에서 이 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해 줄 수 있는 이 펀드 자체를 정부가 지원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후반에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로 부르지만 그 전에는 사실 벤처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그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구조였고 그것의 시초가 모태펀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지는 펀드들은 대부분 이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아서 펀드가 결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중은 다르겠지만 뭐 6대4 혹은 뭐 7대3 정도로 모태펀드가 들어가고 남은 금액을 투자사들의 개인 돈을 들여서 하거나 혹은 금융권으로부터 보전을 받거나 하는 구조로 펀드가 결성이 돼요. 그 대표적인 모태펀드가 어떤 게 있어요? 모태펀드라는 것이 어떤 일반 명사나 보통 명사는 아니고 그 자체가 펀드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모태펀드가 KVIC 한국 벤처 투자에서 만들어낸 펀드고요. 그냥 모태펀드 1호, 모태펀드 2호 이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태펀드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 그 모태펀드로부터
투자사들이 만드는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투자사들은 본인 회사의 돈을 이용해서 이제 일부를 메꾸기도 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이제 금액을 지원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 모태펀드의 자금의 출전은 매년 집행되는 정부 예산인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정부 예산이 정해진 것으로부터 펀드를 결성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투자사들 입장에서도 지원서를 잘 써서 투자금을 최대한 많이 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투자사들로부터 투자금을 땡기는 것처럼 투자사들도 모태펀드나 돈을 제공해주는, 자본을 제공해주는 곳으로부터 돈을 땡겨야 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하는 투자사들은 운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를 운용하는 사라고 해서 운용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운용사들에게 실제 돈을 대주는 어떻게 쩐주라고 할까요? 그 쩐주들의 세계는 또 다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투자사들, 운용사들은 전부 다 타인의 돈을 이용해가지고 펀드를 운영하는 형태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펀드들이 그 펀드의 주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 개인 돈을 들여서 만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차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몇 가지 차이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정해지는 과정이 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으로부터 예산이 마련이 되고 투자사들이 그 예산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쓴 효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펀드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펀드마다 펀드 만기를 만들어서 이 펀드는 7년짜리 펀드야.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고 나서 7년 안에는 회수를 해서 정부한테 일부 돈을 줘야 돼. 그래 정부도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결실을 얻게 되고 그것을 또 이제 국민들에게 공개할 의무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한국에는 펀드 만기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펀드를 결성할 때에도 우리 투자 받을 때 어떤 목적의 펀드인지 이 펀드 이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모빌리티 펀드, 반도체 펀드,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이유도 정부에서 예산을 만들 때 현재 국가에서 살려야 하는 산업들, 그 다음에 지금 트렌디한 산업들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 목적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투자 만기와 투자 목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사 입장에서는 나는 모빌리티는 잘 모르는데 모빌리티 펀드를 받아가지고 모빌리티 회사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 회사나 이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하기보다는 모빌리티 펀드에 적합한 그냥 현재 잘 나가는 모빌리티 회사를 찾아다니는 형태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반면에, 미국 쪽이나 해외 펀드들은 다 개인 돈을 이용해서 펀드가 결성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모든 운용사 투자자들은 자기만의 전문 영역들이 존재해서 그 회사들을 볼 때 개인만의 시각이나 전문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기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나서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면에 한국은 투자 만기일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투자를 받았던 회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회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렇게 엑싯을 하는 방법은 사실 상장을 하거나 M&A를 하거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M&A라는 것은 바이어들, 그러니까 구매하는 회사들이 나타나야 회사를 팔 수 있는데 내 회사를 사줄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를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M&A가 발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만기일 때문에 7년 안에 엑싯을 해야 되는데 M&A 할 바이어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진행하는 이유가, 상장은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시기에 상장을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엑싯의 90%는 IPO이고요. 네. 해외의 엑싯의 90%는 M&A입니다. 오. 아니 이게 만기가 있는 구조니까 한 번 투자의 트랙에 올라타면 그냥 단계별로 쭉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아, 그래서 약간 전세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한 번 시작하는 순간 멈출 수가 없는? 왜냐면 처음에 들어왔던 투자사들도 어떻게든 엑싯을 해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서의 투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으로부터 이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결국에는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상장하는 거래소는 코스닥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들의 평균 시가총액이 있어요. 그게 대략 800억에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계속 투자를 받다가 800억에서 1,500억 사이보다 더 큰 밸류를 가지게 되면 이 스타트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거래소가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평균 밸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고하는 투자사도 있냐면 상장 밸류를 1,500억에 맞춰두고서 역으로 라운드를 내려가면서 밸류에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리즈 B를 하고 1,500억에 상장할 거면 뭐 시리즈 B는 1,000억 밸류해야 되고 시리즈 A는 500억 밸류해야 되고 이렇게 역산해가지고 밸류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PE들, 산업펀드들이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바이아웃을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PE의 자본도 모태펀드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PE들의 구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흔히 그 쩐주들을 이제 투자 용어에서는 리미티드 파트너스라고 해서 LP라고 부르고요. 이 LP들이 투자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C 같은 투자사를 GP, 제너럴 파트너스라고 불러서 운용사처럼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GP의 종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VC가 있고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PE 같은 경우에는 거듭나는 수익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금을 소유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LP로부터 이제 투자금을 모으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고요. LP 펀딩을 한다 하면 대부분 모태펀드로부터 자금이 흘러오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모태펀드나 금융권. 네. 아니 근데 얼리 스테이지는 뭔가 당위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육성을 위해서 나우토를 넣는다. 근데 크로스 스테이지랑 레이 스테이지까지 다 그러는 건 좀 뭔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라는 게 그 모태펀드로부터 네네. 그러니까 약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뭔가 그 모두가 이런 구조인 것도 아닌 거고 이제 다른 국가들 뭐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인가요? 유럽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펀드가 좀 있긴 한데요. 네. 그것은 너무 종속적이지는 않아요. 뭔가 왜 한국만 이런 구조로 되었을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이 좀 극단에 있다면 유럽이 그 중간쯤에 있는데 한국이 좀 극단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저는 그 기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의 최초의 이 벤처 육성 기관이 나온 게 1990년도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벤처기업 투자의 역사가 한국은 이제 한 25년 정도, 한 3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처음에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태가 있었겠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독립성을 갖는 VC들도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그 끈을 떼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운영사들의 역량이 아직 도달을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도달하기까지는 물리적인 이제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구조가 투자사들이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투자할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이 투자 펀드의 구조가요? 네.
아,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펀드마다 투자 목적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 게 이제 겉보기에 드러나는 차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제가 한 투자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이 투자사도 LP에게 돈을 또 지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GP가 LP들한테 돈을 이렇게 가져올 때에도 GP들 성격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LP들도 유명한 GP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투자 성과가 좋거나 약간 인지도가 높은 GP들한테 당연히 돈을 배정하고 싶어 하는데 모든 투자사들이 다 그렇게 성과가 좋거나 인지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견 GP 입장에서는 LP들에게 돈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나는 이 펀드에 내 돈을 많이 넣는다 라는 것이 하나의 어필 포인트가 돼요. 왜냐면 내 돈을 많이 넣는다는 것 자체가 내 펀드에 내 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LP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하나도 없는 GP보다 자기 돈을 많이 넣은 GP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기 자본의 맞아요. 비중. 이거 그 투자사가 창업자 평가할 때도 똑같은 그래서 을 깨서 보면 나에게 적용되는 상황이 내 위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부터 나타나는 스타트업의 투자 형태도 조금 차이가 실제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돈을 많이 넣은 GP여서 LP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았을 때 실제 그 GP들은 분산 투자를 좋아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투자해보실 때 사람들이 항상 분산 투자해서 리스크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돈을 많이 넣은 투자자들은 그렇게 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팔로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 시리즈 A나 프리 A 라운드에 들어가고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내 돈을 적게 태우는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과감한 결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큰 금액을 넣거나 혹은 내가 진짜 지지하는 회사라면 뭐 시리즈 A도 들어가고 시리즈 B도 들어가고 시리즈 C도 들어가고 이렇게 팔로우를 많이 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이 GP들이 LP들로부터 어떻게 돈을 모금하는가를 이해하면 이 투자사가 나에게 팔로우를 잘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략이겠네요. 초기에 어느 투자사들로 구성을 할 건지. 맞아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들어오는 투자사,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투자 전략과 엑싯에 대한 계획을 함께 짜 나가는 투자사를 우리는 리드 투자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리드 투자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함께 회사와 발맞춰 나가는가가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IPO를 언제 하고 어느 금액에 할 건지도 결정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자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통 초기에는 그런 거 고를 겨를이 없잖아요. 당장 약간 가장 급한 상황일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여유를 가져야. 맞아요. 그럴수록 결국 좋은 제품이어야. 그러네요. 그럼 이게 좀 단계별로 뭐 얼리일 때랑 그로스일 때랑 레이스일 때랑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룬 성과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과나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을 하고 증빙을 해서 투자를 받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에는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그 다음에 현재 꾸려진 이 스타트업 멤버들, 창업 멤버들이 얼마나 좋은 멤버들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나 얼리 스테이지나 엑셀러레이터들은 사람을 많이 봐요. 그 사람의 이력이나 양력, 학력 같은 것도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나 시너지 같은 것도 많이 보죠. 하지만 그로스 스테이지에 넘어가는 순간 말 그대로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씩 숫자 같은 것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되고, 실제 회사의 재무제표 관점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스 스테이지 때부터는 투자사들도 이 회사가 이 정도 숫자를 현재 보이고 있으면 나중엔 몇 년 뒤에는 어느 정도 숫자가 될 건지를 투자사 입장에서도 스스로 프로젝션을 해봐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프로젝션 파일을 제출하긴 하는데 투자사 입장에서도 현재 숫자를 가지고 미래 숫자를 한번 프로젝션해서 이제 내부의 투자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도 투자사들이 만든 프로젝션을 쓰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과나 실적 위주로 검토가 되는 거고, 이제 레이트 스테이지로 가면 완전히 숫자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레이트 스테이지나 그로스 스테이지 후반쯤 가면 IR 미팅을 할 때 투자사에서 항상 2명씩 옵니다. 한 명은 어느 정도 직책자이자 결정권자 분이 오시고, 다른 한 분은 그 직책자와 결정권자와 함께 일하면서 숫자를 검토할 회계사가 옵니다. 그래서 젊은 회계사분 한 분과 연륜이 있으신 직책자분, 이 두 분이 항상 커플로 다니시고요. 직책자분께서는 이제 회사의 가능성이나 실제 엑시트에 대한 확률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회계사분은 그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레이 스테이지로 가면 이게 투자사들의 규모가 중요한데, 한국 VC들은 레이 스테이지에 투자할 수 있는 운용액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냥 레이 스테이지로 가면 이제 1,000억 이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VC들이 평균 집행하는 금액은 50억에서 1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VC들에게 투자받으려면 VC가 20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불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PE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 스테이지에서는 PE가 샀던 지분을 다음 라운드에서 새로운 PE가 다시 사는 구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이제 PE들은 더욱더 숫자에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그 다음에 뭐 흑자인 회사라면 배당금 같은 것까지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실사 프로젝트를 하면은 저의 고객이 P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문사로 이제 그 타겟사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의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내부적으로 프로젝션이 있지만, 근데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보통은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고, 이제 아예 새롭게 외부의 관점에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를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매출과 그리고 수익성, 영업이익이 얼마나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뭔가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흥미롭네요. 맞아요. 투자사들은 항상 스타트업 이야기 들으면 재밌다 생각하고, 스타트업은 투자사 이야기 들으면 재밌다고 생각해요.